자, 394쪽. 자, 조선의 반격과 애란의 극복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명연합군의 반격, 평양성을 탈환, 그 다음에 행주대첩에 승리했다. 일본군의 철수, 명가의 강화 교섭, 그 다음에 정의재란이 다시 발발했다. 배경, 강화 교섭 실패, 일본군이 재침입. 그 강화 교섭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요게 사료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명의 항례를 천황의 후궁으로 삼을 것. 야, 명나라가 수용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조선의 팔도정 4개 돌 한량 찢어달래. 그러니까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도, 제주 정도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가장 농경사에서 이 3개 알짜배기 죽으나 못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손 빨아야 돼, 손가락 빨아야 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감한무역. 감한무역 우리말로 하면 조공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일본 애들하고 무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해달라는 얘기야. 조공무역이라는 얘기는 재개시켜달라. 이거는 가능하겠죠. 네, 이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조선의 왕자 1명, 대신 12명 인질로 삼을 걸.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너무 가한 요구잖아요. 결국은 이건 결렬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던져주고 시대 상황을 물어본다면 뭐예요? 네. 전개갑니다. 조총을 자체 제작했다. 일본군 중에 항해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에 따라오긴 했지만 나는 애시당초 처음 일본에 살 때부터 전쟁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해내탄을 건너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나는 총을 쏘고 누군가를 사람을 죽이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요즘 치면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항해자라 불러요. 항해자들 중에는 조총을 만든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하게 되면서 조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총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고 분해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배양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감에서 조총부대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훈련도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이라고 그랬어요. 삼수병. 포수, 살수, 사수. 숫자가 3개에서 삼수병 제도가 만들어졌다. 기존의 살수, 사수에다 뭐가 추가된 거예요? 그렇지. 포수, 조총부대가 추가되었다. 이 결과 직산에 승리했다. 직산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천안. 천안에 승리했다. 그 다음에 명량해전에서 누가? 이수인 장군이. 명량해전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라도 해남. 전라도 해남. 명량, 울둘목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철수, 남해안으로 후퇴.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에 가면 외성이 있어요, 외성. 울산 강해시 가면 외성이 있다. 애놈들이 성을 쌓은 방식으로 쌓은 성이 있어요. 거기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성을 쌓게 되었다. 이쯤 되시면 돼요. 남해안 후퇴에다 거기 적으면 돼요. 울산에 애성을 축성했다 보시면 애성을 축성하고 저항하고 있었다. 일본인이 쓴 성이다 보시면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철수명이 떨어졌다. 오케이? 그 결과 철수하면서 우리가 2번에 걸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영향, 군제개혁, 훈련도감에서 삼수미세가 결당, 토지 한 개월당 2.2를 징수하게 되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군이 창설됐다. 소고군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거기에 양인 플러스 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무기 발명, 거북선. 거북선. 처음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든 게 아니고 태종 때 비고조선으로 처음 만들었다. 비고조선은 뭐야?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일본 함대, 일본 전함의 앞서기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비고조선이 만들어졌고 철갑선으로 제작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이 철갑선이죠.
나라의 전략 전술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철갑선을 만들었다. 봐봐요. 자, 이게 이제 거북선이라 한번 생각해봐. 일본 애들이 배를 타고 온다 쳐봐. 이렇게 온다 쳐봐. 일본 애들의 전략 전술은 뭐냐면 얘들은 백병전이에요. 그래서 근접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를 타가지고 백병전이 거의 전투 훈련을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 군대에 다니신 분들은 뭐 참호 전투라든가 그 다음에 그 훈련에서 백병전 하는 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아마 이게 총에다가 끝부분에 칼을 꽂아서 하는 훈련, 처음 할 때 제식 훈련 할 때 했던 것들이 있어요. 막 찔러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백병전 할 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머리판으로 막 때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훈련할 때. 별로 이렇게 군대를 안 다니시는 분들 왜 앉아 계시나? 별로 적응이 안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그렇다니까. 모른다니까, 지금. 뒤에 분. 다녀왔어요? 백병전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아니, 처음에 훈련할 때 이게 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약하다고. 배에서 이게 안 된다고. 일본에도 이거 훈련이 잘 된다고. 그럼 얘들이 어떻게? 근접전을 벌인다. 가까이 온다고. 감자에 오면은 이렇게 생긴 갈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 여기 딱 걸친다고. 그럼 줄을 당기면 어떻게? 당겨줄 수 있잖아. 그럼 얘들이 상륙해서 여기 우리나라 배에 와서 백병전 칼로 막 찌른다니까. 우리 이게 못한다고, 우리가. 그럼 이 못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순장이 어떻게? 거북선이 어떻게? 이만한 쇠코충이 막 꽂아놓잖아. 그럼 넘어올 때 어떻게? 얘들이 갈 수가 없잖아. 거북선에 올라가서 걸어갈 수가 없잖아. 왜? 그래서 이렇게 막 찔리잖아, 이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거북선을 만든 거야. 상대의 전략 전술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이해가시죠? 거북선의 용도는 상대의 전략 전술을 우리가 익히 알고 대응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거북선이었다. 물론 하공도 있긴 하지만 일본의 강점을 우리의 약점을 만들었다. 비격 진철래 하차는 행주대첩이에요. 두 가지는 행주대첩의 승전 요인이에요. 행주대첩의 승전 요인 중에 하나다. 비격 진철래 일종의 수류탄이에요. 요즘에 수류탄. 하차는 다연발 로켓포처럼 막 동시에 하사를 당기면 막 100발, 150발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할시를 당기게 되면 보통 한 발씩 나가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100발, 150발을 동시에 큰 기계를 이용해 당기는 거야, 뒤에서. 이걸 당기다 탁 놓게 되면 100발, 150발이 동시에 막 나가는 거야. 화력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이게 행주대첩에 써먹었던 것들이에요. 행주대첩의 요인은 군, 관민이 합동을 하는 것과 물론 여성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기의 우세성입니다. 비격 진철래 화차입니다. 경지 면적의 감소. 전쟁 전에 170만 결에서 54만 결로 감소했다. 이거 뭐냐면 토지 대장이 소실됐다고 보는 거야. 양안이라고 그러죠. 네, 양안의 소실이에요. 양안의 소실. 그러면 전쟁 이후에 뭘 할까 우리가? 자, 양안의 소실되면 어떻게? 우리가 조세를 징수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양안의 소실뿐만 아니라 뭐가 되죠? 항폐화 됐어요. 전쟁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까지 항폐화가 되어버렸다. 그럼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양전사업이에요. 토지를 측량해서 땅 주인을 찾아야 된다고. 땅 주인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고. 그 다음에 밀란 발생, 천안의 송유진, 부의 이몽학. 그 어려운 사정에 얘네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란을 일으켰다. 거의 처음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보겠습니다. 사고. 우리 역사책, 실록을 보고하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사자가 역사책을 보고하는 창고입니다. 예란 전에 춘추관, 그 다음에 충주, 성주, 그 다음에 전주, 총 4개죠. 자, 그런데
임질이한테 불탔는데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다 불탔어요. 전주 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살아남았습니다. 요걸 다시 어떻게? 카피하다. 요즘 말로 하면 카피했겠지? 카피하고 난 다음에 다시 5개를 짓게 됐다. 여기에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전주의 하급 관리라든가 그쪽에 군민들이 합동을 합쳐서 산 위로 이동시켰어요. 왜냐면 평지에 지나가다 불 하나 던지면 불타는데 애구들이 와서 산까지 올라가서 역사책을 불태우러 올라오진 않아요. 요걸 잘 생각해서 만든 게 5개를 만들어 다 산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산에만 동그라미 치면 돼 봐볼까요? 강원도 마이산에 산에 동그라미, 오대산에 산에 동그라미, 태백산에 산, 묘양산에 산. 참고로 이 강화도 마니산에서는 정족산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동했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5대 사고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에는 주로 절들이 있는데요. 절 주변에다가 건축을 하게 됐다.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절에서 승려들이 같이 상황이 발생되면 지킬 수 있는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부 다 사고를 만들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문화재 소실, 불국사, 경복궁, 그 다음에 사고가 전부 다 불탔다. 그 결과 경복궁 언제 우리가 중건합니까? 흥선대원군 때 중건합니다. 그 창덕궁, 창경궁도 불타요. 근데 그건 이제 강해군 때 창덕궁, 창경궁 이건 강행호 때 중건했어요. 근데 뭘 못했다는 얘기죠? 경복궁을 못했다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못했고 흥선대원군 때 하더라. 강해군 때 또 경희궁을 또 새롭게 만들죠. 강해군 때 새롭게 신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적편찬, 동의보감, 허준, 동의보감 가끔 나올 수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은요. 허준의 동의보감은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이 의서에 보급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서의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편찬 순서를. 고려 말에 향약 구읍방부터 쭉 나가면 되는 거야. 향약 구읍방, 향약 채치원령,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쭉쭉 나가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의방유치. 다 적지 않을게 중간중간 적을게요. 그리고 지금 동의보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순서를 물어본다면. 이 강희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뭘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동의수세보원. 이건 이재마라고 고종 때죠. 사상의학이죠. 사람의 몸을 4가지로 구분하죠. 체질에 맞게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적어보자. 우리 정약용 선생님 거 하나 적으면 뭐 적을 것 같아요? 마가해통 여기 한번 적어보자. 충분히 순서 물어볼 때, 또 내용 물어볼 때, 의서도 하나 또 정리해야 돼요. 별거 아닌데 시험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후에 100년, 200년쯤 되면 맥도날드 햄버거, 롯데리 햄버거,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게 판매됐다 이런 것도 물어볼 거라고. 별거 아닌 게 막 나올 거라고. 문화파트에서. 서울에는 지하철, 서울 근 경기지방은 전부 다 지하철이 다니더라. 이런 것도 막 처음에 다 나올 거거든요. 지하철 처음 만드는 게 언제냐, 막 이런 거. 별의별 게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징비록. 징비록은 유성룡이, 그러니까 고위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가 보는 임질이라는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전쟁에 참여해서 보는 장군 입장에 보는 관점이에요. 두 개 다 임질이라는 관련 기록인데 되게 중요하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신분제의 동요, 납속죄과 공명죄 필시가
원인이 됐다. 이거 수업 시간에 누누이 반복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에요. 예산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만 국가가 운영될까? 운영 자금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우리 한 가정에서 가정 생활비라는 게 들어가듯이 국가에도 당연히 뭐야? 생활 예산비가 들어갈 거거든. 납속책을 통해서 조세 형식으로 징수하고 이걸 조달했다는 거거든요. 국가의 예산을 조달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납속책은 예를 들어서 쌀입니다. 기본적으로 쌀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해진 거 아니고 꼭 정해진 일정 부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쌀을 2,000석 가져오게 되면 당신의 신분을 속량시켜 주겠다. 속량은 해방이란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요구하겠습니까? 양인들이죠. 중인이라든가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네들이 꿈이 뭐겠습니까? 양반이지. 그러니까 쌀 1,000석, 2,000석에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꿈을 이루는 거예요. 공명첩, 임명장을 남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님은 딱 한 분이 계세요. 인천시장 하시고 싶은 분 쌀 3,000석 가져오세요. 개인당. 그럼 인천시장 해드릴게요. 근데 한 사람이잖아요. 공명첩이라는 것은 뭐예요? 빌공자거든요. 이름이 지어지지 않던 채요. 다 이렇게 임명장. 우리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반장 임명장 줄 때, 회장 임명장 줄 때 임명장, 이름 홍길동, 상기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우리 학교 총회장으로 임명한 이름 주잖아요. 몇 년 며칠 무슨 학교장. 근데 보통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보통에. 근데 이건 뭐야? 임명장이 말 그대로 이름이 빠진다는 거예요. 공명이에요. 이름이 빠진다. 즉 인천시장이 한 명인데 3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장점은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는 장점. 반면에 단점은 돈이 없으면 되고 싶어도 양반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양반의 숫자는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일반 양인, 백성의 숫자들,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들잖아. 많은 사람들이 꿈이 각 시도별로 다 이게 늘어난다 생각해봐요. 요 숫자는 증가도 이건 감소할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조세하고 군대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이 숫자가 어떻게 증가돼, 감소해? 감소하잖아. 이것들은 해당 안 되는 거잖아. 조세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는 애들이, 힘 있는 애들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이 또 등장해야 할 거 아니야. 보완책이 뭐예요? 아니, 늘려야 되잖아, 얘들 늘려야 되잖아. 그치? 늘리는 책이 뭐예요? 누구예요? 영조잖아요. 노비 종모법이잖아요. 자, 봐요. 모르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자, 노를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노를 남자, 비는 여성을 얘기해요. 보통 노와 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노, 비가 되거든요. 노와 비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봐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꼭 같은 신분끼리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사랑의 국경선도 없는데. 그럼 여기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죠? 양인의 여자하고 일반 백성의 여자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국경선이 어디 있어? 스파크가 꼭 같은 사람끼리 튀라는 게 어디 있어? 살다 보면 뭐가 태어나?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야. 이걸 부족한 걸 메꾸겠다는 거야. 그럼 자식의 신분은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일천직천이 기본이잖아요. 고려 때부터 했던 게 노나 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던 그 자식은 무조건 천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모니까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는 거야. 엄마의 신분이가 뭐야? 이 아이는 일반 양이 된다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양인 숫자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치더라는 거지. 이 내용을 물어보질 않아. 대신에 노비종모법이 누군지를 물어봐. 누구? 그러면 이거 던져주고 말이죠.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한 왕에 대한 업적을 옳은 거 물어본다. 여러분들이 영주의 업적을 선택적으로 골라야 돼. 그래서 아직 진도 오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영종조의 업적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조 종조의 업적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를 다 영조정책을 잡아줘야 돼요. 내용은 아는데 문제는 이게 영조정책인지 정조정책 구분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제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요. 대동법 실시 동기 제공됐다. 대동법을 알다시피 강해군부터 실시됐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 들었어요. 앞전 시간에. 대동법이 무언지.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미포전으로 세금 걷어들이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간호생배사장. 그 명나라 애들이 조명연합군을 만들기 위해서 왔죠. 명나라군이 파견됐죠. 몇만 명이 왔죠. 얘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출전하기 전에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서 간우를 여기다 딱 안치했다고. 영정사진을 안치했다고. 간우의 상징이 뭐죠? 이거거든. 전쟁에 나가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명나라 장수들이 여기 와서 아침 출전하기 전에 명세를 하고 나간다고. 간우 장군 앞에서. 오늘 내가 전투에 나갑니다. 절대 물러나지 없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걸 우리나라 조선인 군인들이 이걸 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활용하거나 더 많이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간우 사당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걸 본받은 거야. 네, 저 괜찮다. 왜냐면 유비 간우 장비는 다 알 거거든. 삼국지 어느 정도로 대충 읽어봤기 때문에 알 거거든. 간우의 기본이 그거 용맹이거든요. 네, 장비를 알다시피 약간 무식 용맹. 그죠? 네, 차이점이 있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 간우 사당이 되게 많아졌다. 근데 지금 현재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현 동묘예요. 동묘 가보셨죠? 가봤죠? 안 가봐서 가봤다 그래. 그냥 촌스러우니까 그냥 간 걸로 해. 그냥 가봤죠? 오케이? 오케이. 거기 이제 보세 시장이 열려서 거기는 지금 이제 그 폐쇄돼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들어갈 수는 없는데 중국인들도 되게 좋아해요. 동묘를 갖다가.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가면 중국식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 중국식 건물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봐도 되게 뭐라 그러지? 굉장히 지네들 입장에 호기심을 작동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서울에는 옛날 우리 조선의 건축물과 현대식 건물로 두 가지에게 균형을 맞춰가는데 갑자기 중국 건물이 하나 있으면 되게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봐봐. 우리 중국을 갔는데 한옥이 하나 있대. 예를 들어 베이징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기념으로 가봐야지. 우리 한옥이 있다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도 한옥 별로 관심 안 쓰는데 외국 나서 한옥 있다고 되게 관심 갖고 와서 본다고. 그죠? 예. 그래서 외국 가면 우리나라 사랑을 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넘겨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398쪽 가볼게요. 병자호란 보겠습니다.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가지가 있죠. 네. 우리 왕은 누구예요? 인조죠. 네. 인조 앞에는 누구였어요? 강해군이었잖아요. 그죠? 강해군이 중립외교 정책을 한다고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강해를 아웃시키고 본인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금이 세력이 커져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여진이 성장해서 세운 나라가 후금이에요. 후금 애들이 우리나라 공격을 뭐라 불러요? 정묘호란이라 불러요. 우리는 보통 무슨 전쟁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뭐 6.25 전쟁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임질애란, 난이죠. 호란, 난이죠. 예라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리 피웠다. 실은 조일 전쟁이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봐, 그럼 여기 봐요. 후금하고 우리 조선이잖아요. 그러면 후금과 청의 전쟁. 여기는 나라 이름이 바뀌죠. 같은 민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조청 전쟁이 맞아야 돼요. 원래 표현대로 가다면은. 근데 우리 누굴 여진족을 어떻게 보는 거야? 밑으로 보는 거야. 응? 조청 전쟁이 맞잖아요. 우리 뒤지게 깨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다 쪼가리 나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가들이 어떻게 자존심이 되게 세, 우리가. 아니면 무슨 전쟁이야. 호란이지. 오랑캐들이 많이 피웠잖아.
낮게 보는 거야. 어때? 여러분 그 생각 없었지? 이거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나? 같은 동족끼리 싸워도 6.25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호란, A란 그러잖아요. 역사가들이 되게 자존심 세가지고 안 돼, 이것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호란, A란 이런 표현을 써요. 이해 가셨죠? 자, 봐봐. 후금이 공격에 올 때는 정묘호란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나라 이름이 달라졌어요. 같은 여진족이 세웠는데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청입됐을 때 병자호란, 병자년에 공격했다 해서 이렇게. 자, 후금이 청으로 바뀐 이유 봐볼까? 이게 청이잖아, 한자로, 그치? 청을 바뀐 이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얘네들의 목적지는 어딘가 한번 봐봐요. 여기 명이에요. 여기 조선이에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 청나라 여기 있다고. 자, 얘들이 최종 목적지는 어디야? 우리가 아니라 여기야. 얘들은 자꾸 오는 이유는 뭐냐? 밟아놓으려고. 왜? 조선과 명은 군신관계를 맺어서 언제든지 둘이 힘을 합쳐서 공격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힘이 약했던 나라부터 먼저 밟아놓아야 되겠다는 뜻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얘들이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빈 공간을 쳐서 여기에 있는 청나라의 노약자, 어린이, 여성을 갖다가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면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나? 어렵지. 가족을 인질로 잡혀 있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청이 알고 있어요. 그 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먼저 와서 발반하는 거야. 니네 꼼짝 말고 있어. 니네 목적지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군신관계에 맺어 있고 중화주의에 빠져 있는데 명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와서 밟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라 이름 청으로 바뀐 이유는 봐봐요. 좀 해석해 볼게. 해와 달이잖아. 날일자, 달올자잖아. 해, 달. 얘들 한마디로 전부 다 뭐예요? 빛광자. 요로 바꾸자. 불하자라고, 불이라고. 자, 우리 소방직 준비하신 분들 있나? 자, 봐봐. 소방관이 불나면 뭘로 끄지? 청나라에 삼수변이 붙어있지. 결국은 얘들 목적지는 뭐라는 얘기야? 그 나라 이름까지 바꿨다고. 후금에서 명을 잡기 위해서 바뀌었다. 이런 책이 안 나온다, 이런 것은. 청이라는 이름 하나가 되게 재밌잖아요. 아, 삼수변에 물 숫자가 들어가 있네. 이건 명나라를 잡기 위한, 불을 끄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네, 이게. 취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나와요. 청사에 그렇게 나와요. 자, 가봅시다. 병자호란 가봅시다. 후금의 침략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일 밑에 가보세요. 강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다 알 거예요, 이 정도는. 강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새롭게 커오고 있는 후금에 대해서 외교 정책을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배경, 명예세태, 여진족의 성장,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개, 명과 후금의 대립, 명의 원병을 요청, 강해군의 강옥립을 파견, 상황에 따라 처하라는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밀명을 내렸고, 조명연합군 패배 이후에 강옥립은 후금의 항복, 유의던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강해군 중립외교로 고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외교 정책은 서인 세력의 반발을 사 인조 반정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네. 그 인조 반정은 물론 이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국내적인 상황도 하나가 있습니다. 인조 반정의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외교 문제가 하나, 중립외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중립외교 정책에 반발한다는 거. 왜냐하면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서 얘를 슬기롭게 이겨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명나라가 위험에 빠졌는데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주지 못한정 중립외교 정책 펼치는 것은 원리 많지 않다. 이렇게 서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군 외교 정책이 서인의 비판이에요. 두 번째는 강해군의 폐모살책건이죠. 폐모살책건. 강해군이 자기 작은 어머니죠. 후궁이죠. 자기 아버지 후궁이었던
폐모와 살제, 아우제자거든요.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을 소북이라고 하는데요. 대북 애들이 강해군을 따른 애들이거든요. 정치적인 탄압을 통해서 영창대군이 사사시켜버리는 거고요. 폐모니까 영창대군의 어머니를 갖다 유폐시켰어요. 유폐란 말은 이쪽 궁궐에다 가둬놓고 병사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지키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어머니는 앞으로 여기 계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유폐라는 단어를 써요. 옛날 용어입니다. 폐모, 살제, 그 다음에 서인들의 강해군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가장 큰 이슈다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그 인조가 개인적인 원한이 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의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친동생이 영모권으로 죽음을 맞게 돼요. 죽음을 맞게 되면서 강해군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아버지가 또다시 합병으로 죽게 돼요. 자기 동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형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나의 원수는 현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강해군이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기라든가 김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 김유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핵책을 하죠. 특이하게 이런 게 있어요. 반란을 하게 되면 반란을 참여했던 신하들이 반란을 하기 전에 누굴 포스트를 하나 세운다고요. 왕족 중에 하나를 이 사람을 왕으로 새겼다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역사상 인조가 본인이 직접 군을 만들고 지휘하고 반란군을 모집해서 직접 반란을 깨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인조 같은 케이스가. 이렇게 해서 이기하고 김유 같은 사람들이 반란에 참여하게 됐다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나중에 또 이기 김유라는 사람이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뭐 청서판이 무슨 판이 이런 게 또 나올 거거든요. 좀 더 심한 부분이 또 나올 거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인조반정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강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폐모살제, 1번, 2번 잡으면 되겠다. 중립외교 1번 잡고 폐모살제를 2번으로 잡으면 되겠다. 전개, 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강해군 및 북인이 축출되었다. 북인이 여기 뭐예요? 대북이에요? 소북이에요? 대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소북이 아니라 대북입니다. 강해군을 지지한 세력을 대북, 영창대군을 지지한 세력을 소북이라고 하는데 이미 강해군 때 소북은 이미 소멸되고 없어요. 그 다음에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시행, 결과 명예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고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했다. 정미호란 보겠습니다. 정미호란한테는 후금이 공격에 왔습니다. 원인, 친명 배금, 가도 사건, 이갈해낭. 자, 친명 배금 정책은 다 아시겠죠? 친명 배금 정책. 당연히 강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에서 반대했던 인조기 때문에 당연히 친명 배금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두 번째 그 가도 사건 봐야 됩니다. 가도의 머문용 사건 봐야 됩니다. 자, 봐봐요. 후금이 여기 요동반도까지 내려왔어요. 만리장성 앞에까지 다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리장성만 넣게 되면 어떻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명나라에서 전략을 짜는데 모문용이 군사를 끌고 평양에 오게 돼요. 평양에 명군이 주둔하게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들 주둔한 이유가 뭘 같아요? 얘들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들이 여기 측면을 쳐주는 거야. 가장 위험한 전략 전술 중에 하나죠. 앞으로 직진하고 내 측면에 치고 들면 어떻게?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모문용을 파견한 이유는 여기에요. 명나라군이 여기 파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후금이 그러면 먼저 내려갈까? 여기 먼저 치러 올까? 먼저 치러 오겠지. 자기 약점을 먼저 없애야 되겠지. 그럼 평양에서 명군하고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후금 애들이 오게 되면. 그럼 지네끼리만 싸우고 가면 좋은데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오다 가다 잡히는 대로 다 죽일 거 아니야. 죄 없는 우리 백성들 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노략질이 하나둘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정부 조정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되겠어요? 모문용 찾아가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야, 이 새끼 올 수 있지. 막 네가 우리들 도와준 게 언제 새끼들이 우리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막 이제 싸울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런데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있던 이때예요. 나가세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갈 데 없으면 여기 오세요. 여기 가도라는 데가 있어요. 평양 건너쪽에 섬이 하나 있다고 여기. 여기에 가세요. 차라리. 여기서 자면 우리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모문영 이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문영도 웃기는 게 뭐냐면 명나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붕당 정치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어요. 우린 벌써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는 최악의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군이 파견된 것 자체도 얘들이 깜빡 잊어버렸어. 정권 다툼의 그냥 노름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이념을 갖다가 상실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에 지금 적군이 와 있는데 얘가 뭐가 안 좋아하세요? 군사 훈련시키고 막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무역업을 해요. 무역업은 돈 벌 거 아니야. 돈 벌면 자기 정당에다가 돈 뿌리고 있어요. 정치자금 뿌리고 있다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다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후금은요, 불편한 거야. 왜? 내려가면 여기에 수병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친일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애우는 내용 아닙니다. 아셨죠?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갈은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유일한 군 세력이에요. 유일한 군사 세력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서울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군사를 이동해서 서울까지 오게 됐다. 그리고 인조반정이 성공하게 되었다.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농공 행상이 정해지겠죠. 누가 공을 세웠는지 가름해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1등 공시, 2등 공시, 3등 공시 정해진다고. 그럼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기라든가 김유 이런 사람들이 1등 공신이 정해질 거 아니야. 이기, 김유 뭐 이런 사람들. 그럼 당연히 군사를 끌고 와서 큰 역할을 했던 이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 당연히 1등 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갈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하루 정도 늦어서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반정을 깨었던 세력 입장에 군사가 와줘야만이 원활하게 작전이 수행되는 약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정을 성공하는 다음에 보니까 이갈이 약간 껄끄러운 거야. 저 새끼 혹시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갈이 약간 불신을 받다 보니까 이갈이 여기 된 거야. 2등 공신이 책봉된 거야. 자기보다 못한 애들이 전부 다 여기 1등 공신이 막 책봉돼 있는 거야. 이갈이 일단 어떻게 되게 불편하지. 그렇잖아.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는 거지? 나 왕따 시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기대치가 뭐냐면 자 여기 아무리 좋은 곳 고위 관료도 전방에 있는 게 불편하지. 자기 집이 서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 서울에서 경복궁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는 고위 관료가 되면 훨씬 편하고 좋잖아.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호를 단신 나가서 군사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 없는 데서. 그러니까 최소한 조건이 뭐냐면 나 서울에 발령내 주겠지. 발령이 안 내고 다시 똑같이 여기에 다시 발령을 내준 거야. 이갈이 약간 기분 나쁜 거야. 아씨 뭐야 이거. 나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단 말이야. 안 가고 서울에서 개기고 있는 거야. 속된 말로. 집에서 에이씨 뭐야 씨 나를 이렇게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하는 거야. 속된 말로 개기고 있는 거야. 같은 동료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오명이 떨어지면 가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비울 수 없는 게 군사 이치적인 자리가 있잖아요. 개기다가 이제 안 된다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서 겨우 갔다고 이렇게. 근데 와중에 뭐가 됐냐면 이갈의 아들을 역모로 몰아서 체포하겠답니다. 이갈은 인조의 나한테 참여도 안 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요. 전혀 관심 없는 아이예요. 역모로 체포하겠답니다. 도대체 무슨 역모, 아들이 뭘 역모를 했길래? 생각해봐. 요즘에 중딩, 고등이 무슨 역모를 해? 공부하기 바쁘지 무슨 역모를 생각해? 정치를 알아? 본인이? 모르잖아요. 누가 열받을까요? 아버지가 열받지. 뭐야 이게. 그럼 이갈이 어떻게 해? 요것 때문에 팽 가는 거야, 이제. 그러잖아. 누군가 자기 가족을 해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지나가다 이렇게 싸울 수는 있지만 누군가 우리 가족을 해친다. 나보다 약자인 우리 동생을, 우리 아들을, 우리 누나를, 우리 여동생을. 가만 안 있잖아, 그게.
이갈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반란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를 끌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서울을 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서울 와서 점령해버렸다. 우리 조선 500년사 유일합니다. 500년사 유일하게 서울 점령한 것에 이갈의 난이에요. 이갈이 반란 사건이에요. 결과적으로 인조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웅진, 웅주, 오늘날의 공주로 몽진하게 돼요. 피신 가게 돼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몽진 가요.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왕이 궁궐을 지킨 게 아니고 공주로 도망간 되게 희한한 케이스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갈의 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 밑에 유명한 장수 하나 있어요. 장땡 왕이라고 하나 그 장군이 있는데요. 이갈을 잘하는 왕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진압이 당했어요. 이건 책에 나오지도 않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더 깊이 가면 여러분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갈의 잔당들이 결과적으로 봐보세요. 자, 이갈의 난으로 결국은 어떤 일이 또 발생돼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오군영하면 의영청, 총류청, 소청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훈련도감, 금영 이런 게 하잖아요. 그 중에 총융청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오군영 중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경기도 고양시하고 서울을 경계로 하는 게 북한산이란 말이죠. 북한산으로 반란군들이 실패하고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장기전이 되는 거야. 높은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여기서 게릴라전하게 되면 되게 장기전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때 점령했던 일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장기전이기 때문에 정부군들이 북한산에 가서 미리서 매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갈의 잔당들이 북한산 어기로 어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소탕하게 됐어요. 이걸 계기로 총융청이 북한산에다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거예요. 즉 서울 예각 방비를 갖다가 처음 설치하게 된 게 총융청이에요. 언제? 이갈의 난을 계기로. 봐요. 이건 외우는 내용이 아니야. 보통 여러분 막 외우잖아요. 의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영, 훈련도감, 오군영이 만들었다. 그 총융청 왜 만들었냐? 모르겠는데요. 그냥 오군영 중에 하나로 암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되는 거잖아. 이해 갔어요? 지금도 북한산은 되게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을, 북한산 넘으면 바로 서울이잖아요. 자, 봐봐. 우리 지정학적으로 봐보자고. 북한산에서 150 몇 번인가 버스를 타게 되면 구파발까지 와요. 걸어서 1시간이면, 천천히 1시간이면 걸어올 수 있어요. 구파발 들어서 서울 온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북한산을 이렇게. 그 결과 살아남은 잔당들이 있지. 잔당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올라갔을 거 아니야. 어디로? 저희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군사 고급 정보가 얘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군사 고급 정보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정묘란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전개 보겠습니다. 후금이 이갈의 난과 강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고실로 3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안주와 의주, 함락, 항해도 평상까지 침략하자 인조는 전세가 불리하자 강화도로 피난하고 정봉수,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킨 강군과 합사해 후금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 정봉수, 이립 밑줄 그어보시죠. 그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묘호란 때만 유일하게 2명만 나타납니다. 자,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임진왜란 때 의병도 무지하게 많았지. 의병장 무지하게 많았잖아. 근데 여기는 2사람밖에 안 나타나지. 임진왜란하고 정묘호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은 애침을 받은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은 의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임진왜란 때 왕은 선조였죠. 자, 그러면 이때 경상도, 전라도 쪽에 엄청나게 많은 의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냈잖아요. 그러면 의병장들이 나오고 나면 훗날 훈포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중에 의병들이 강군이 먹어야 할 곡식 창고를 갖다 일부를 갖다가 자기들 군량미로 써요. 이걸 의병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이걸 역모로 몰아버렸어요. 역모로 보면 목숨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병장들이 상당수가 역모에 연루돼서 목숨을 잃게 돼요. 자, 나라를 구하다가 자기 의병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관군들이 먹어야 할 곡식 창고를 문을 열어서 그 곡식을 군량미로 먹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영모로 몰아서 의병장들을 제거해 버렸어. 선조가 어때요? 되게 아름다운 선택한 것 같습니까? 되게 찌질합니까? 찌질하잖아요. 전쟁 중에 군량미를 좀 먹었다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영모로 몰아 죽이면은 어떤 누가 훗날 또 다른 같은 종류의 전쟁이 온다면 의병장으로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정여울한테 의병이 2개밖에 안 나타나요. 봐봐. 그 밑에 병자론 있거든. 병자론 의병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 그럼 재밌잖아요. 자, 의병 하나만 가져도 재밌잖아. 그지? 임질환한테 의병이 이렇게 해서 군량미를 좀 먹었다가 영모로 죽였어. 정멸한테 수사람밖에 안 나왔어. 병자론 아예 안 나와. 왜? 봐봐. 전쟁에 와서 내가 싸우지 않고 죽은 것과 열심히 싸우다 죽은 게 차이가 있어, 없어? 어차피 매 한 가지죠, 죽는 것은. 그치? 의병을 나서서 쏘는. 그럼 굳이 내가 열심히 싸워서 죽을 의미가 어디 있어? 이게 뭐예요? 애국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나의 상당한 애국을 해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고생하셨어요. 수고해서 그 한마디 우리가 녹아들거든요, 우리가. 그죠?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또 식당에 밥 먹을 때도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하물며 전쟁에 나가서 내 몸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대화하면 여러분이랑 의병이라면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똑같이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왜 합니까? 2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꼭 기억해야 돼. 병자론도 나타나 안 나타나? 아예 안 나타난다니까? 시험에 가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 내용을 알잖아. 전봉수 이름은 병자론한테 의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물리쳐 내리다 보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리는 거야. 외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야. 흐름을 잡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주하론. 자, 후금은 보급로가 끊어지고 명가의 싸움에서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생기자 조선의 하의를 제어했다. 조선에서도 전황이 불리해지자 주하론이 퇴투됐다. 하의하자는 거죠. 하의 체결. 후금과의 철병의 형제 빚을 걷습니다. 형제 명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후금과 명사의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형제의 관계에 따라서 후금의 조공에 비추었습니다. 조공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 요구에 시달렸고 후금과의 형제 관계를 굴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왜? 여진적으로 우리가 그냥 오랑캐라고 보는 관점인데 우리가 형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좀 쪽팔리는 거야, 이게. 다음 봐요. 정묘호란 내용 갑니다. 조선 후금과 형제 명약을 맺는다. 조선은 형님국인 후금의 조공을 바친다. 국경도시 중간개시와 해령개시를 연다. 중간개시와 해령개시 밑줄 긋습니다. 아까 개시는 뭐라고 그러세요? 공무회계라고 해서 국가 간에 맺은 것을 개시라고 했습니다. 설명했죠? 개시 후시. 개시 후시. 그래서 중간과 해령에 압록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령에 개시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도 우리에게 팔 거 있고 우리도 사갈 게 있다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죠. 정상적인 관계에서 맺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약자가 된 상태에서 맺게 되면 되게 불편하겠죠. 명가 후금에 대한 조선의 엄정 중립을 지킬 것. 자, 오른쪽 병자호란 가보겠습니다. 병자호란. 자, 병자년에 일어나서 그 정축년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병자호란과 정축년에 끝났다고 해서 병정 노란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로 이렇게 병자년에 시작해서 정축년에 끝났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알아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란이라는 말은 그 포로 노자입니다. 포로 노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그 병정 노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란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오랑캐들이 나를 일으켰다. 근데 병자로한테 상당수 우리가 포로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병정 노란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면 병정 노란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상당히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1636년
청의 홍타이지가 청태종이 됩니다. 훗날 10만 명이 공격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격. 당시 인조는 강화도 피난길이 막히자 소현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봉림대군은 강화도에 피신하였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나라가 후금에서 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인조의 부인 중에 이제 계비가 있어요. 여러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는데 계비라고 그러게 하는데 계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계비. 그러면 상갓집이 된 거잖아요. 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청나라가 예교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청나라 예교관들이 사신으로 오게 됩니다.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그럼 조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애도를 표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상 잘 치르시고 고생하십시오. 잠깐 목 좀 축이고, 우리 보통 봉투 꺼내서 조의금 넣고, 보통 집으로 오는 게 통상의 우리가 상가 조문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과격하게 할 수 없잖아요. 남의 막 슬픔에 젖어 있는데 가서 막 춤추고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미친놈 소리 듣지, 그러게 되면. 근데 얘네들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상가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올부터요, 형제 관계가 아니고요, 군신 관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아니, 상가집하고 할 얘기 아니잖아. 응? 아까 얘기했잖아. 애도를 표합니다. 참 슬픔을 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애도를 표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상을 잘 치르시고요. 이렇게 힘을 주고 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저기요, 오늘부터요, 군신관계입니다. 형제관계도 군신관계로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얘들이. 이건 상갓집 와서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개월 내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에 내려오겠다고 원포를 놓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예 하겠습니까? 그죠? 곧 죽어도 사나이 자존심인데 뭐 이런 떠우숙기들이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알았어. 보내는 거예요. 인조가 그냥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전쟁을 준비한 최소한도 10개월 이상 걸릴 거다. 1년 잡힐 거다. 왜? 군사 만들어내야지 군량미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야.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 1년이 갈지 2년 갈지 모르잖아. 그 많은 군량미를 충당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 전쟁이라는 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면 시간이 되면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야. 그냥 노해버린 거야. 됐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1년이 아니라 바로 내렸어요. 그래서 홍타이가 10만을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준비돼 있어, 안 돼 있어? 큰 소리만 쳤지 준비 안 돼 있잖아. 전쟁 났어요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했는데 벌써 개성 내라고 서울까지 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돼? 준비 안 돼 있으면 도망가야지. 왕 잡히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김포로. 어디로 가려고? 강화도로 가려고. 인천으로. 어떻게? 강화도 가려고. 길이 2개가 다 통로가 막혔어요. 김포로 가는 길, 인천으로 오는 길 다 막혔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까 독한산에 실패하고 일부가 도망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살기에는 가장 좋은 군사정보를 상대방이 줘야 내가 대우를 받을 거 아니야. 가서 얘기했겠지. 전쟁이 나면 조선의 왕들은 무조건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그 길을 차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기병대들이 와서 그 길을 차단해버린 거야. 자, 왕은 한강 넘어왔거든? 한강 넘어와야 되잖아, 일단. 그지? 근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가는 게 어떻게 해? 강주에 남한산성으로 가는 거야. 남한산성 50일 정도 개기는 거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형제관계에서 이제 분신관계가 되고, 맹학식을, 삼국구고대에 대한 맹학식을 처절하게 당하고, 우리가 이제 대략 250년 동안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 돼요. 우리 역사 되게 창피한 역사 중에 하나가 이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청의 군신관계 요구. 후금이 지방과 내몽골 장하고 국호를 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으로 변경한 이유는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목적이 또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언제 군신관계를 요구했다고? 아까 적어놔요. 상갓집 때. 상을 당했을 때 상갓집에 와가지고 군신관계를 요구했다고 싸가지 없게 실이. 그죠? 조선은 어떻게? 당연히 거절했다. 왜?
아까 얘기했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전에 준비 기간도 1년 잡은다면 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거지. 근데 웬걸 바로 내려왔다는 거지. 직접 홍타이지가 군사 10만 명을 끌고 왔다는 거야. 조선의 거절, 척하파, 주하파가 대립되었다. 자, 주전론 봅니다. 정온, 김상헌, 사막사, 윤집, 홍익과 오달제 등 후금의 강경책. 어떻게 우리 항복할 수 있겠느냐. 주화론, 최명길 등 후금과의 강화 체결로 침략의 피해를 최소화, 후금의 온건책을 주장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들어줍니까? 주전론 또는 척하파라고 보죠. 주전론, 이꼬르 척하파들이 주장을 인조가 들어주게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됐다는 뜻이죠. 전개, 조선 조정에서 척하파가 우세, 척하파라면 주전론자들입니다. 청태종의 침략, 청태종은 홍타이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태종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나라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여진족은 이런 거 안 써요. 근데 여진족이 이런 누르하체 같은 애들이 황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묘호라고 그러는데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홍타이지가 청태종이 됩니다. 실은 누르하치 아버지가 처음으로 후금을 일으켰는데 훨씬 그걸 키운 사람이 그의 아들 청태종이거든요. 청태종이 침략을 하게 되었다. 한양이 점령당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대략 한 50일 동안 여기서 항전을 하게 되었다. 자, 항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없죠. 왜 승리하지 못한 줄 아세요? 자, 봐보세요. 누르하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봐보세요. 남의 나라를 왕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 명나라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명나라하고 청나라들이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처음 전투에서 청나라가 치열하게 깨집니다. 명나라한테 깨집니다. 왜? 군사력에서 깨진 게 아니고요. 무기에서 깨져요. 청이 공격하잖아요. 명이 반격할 거 아니에요. 얘들은 주로 하는 게 뭐죠? 여진족이니까 주로 기병대예요. 말을 탄 병사들이 스피드 있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명나라는 기병보다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홍위포, 대포입니다. 즉 명나라 애들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불굴 홍자예요. 즉 네덜란드 계통의 총통을 하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포를 홍위포라 불러요. 이자는 오랑캐 이자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머리를 하는 오랑캐들이 만든 포라는 뜻이에요. 이게 홍위포예요. 홍위포를 가지고 얘들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니, 말을 아무리 1000마리, 100마리, 10,000마리 얻어 어떻게 포 몇 발만 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당황한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 이렇게 개박살 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태종이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뭘 한 줄 아세요?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기병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홍위포를 만든 사람, 홍위포를 훔쳐오라고 합니다. 특수부대가 갑니다. 이걸 가지고 오거나 데려오지 못하면 얘들은 다 죽는다. 네 가족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가서 죽으나 체포해서 얘들 생포해서 데려오거나 어차피 오다가 죽는 내 한 가지잖아. 자기 가족은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저 못 가면 가족 다 몰살당한다고. 제국주의 국가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주 잔인한 면을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게끔 훈련이 돼 있던 애들이. 근데 얘들이 가가지고 진짜 가지고 와요. 포를 훔쳐와요. 그리고 만든 기술자들로 데려와요. 자, 예를 들어 봐봐. 홍위포가 유해사역을 1000m 쳐봐. 1000m였다 쳐봐. 그럼 홍위포를 이길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1000m를 초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유해사역을 밖에 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청나라 입장에서. 명령하지. 이 노란머리 애들한테, 빨간머리 애들한테. 1500m에서 2000m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해사역이 훨씬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보지 않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남한산성 건너편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청태정에 와 있어. 직접 군사를 끌고 왔다고. 자, 그러면 선조가 한 50일 동안 버티잖아요.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그해 또 오직 춥나 봐요, 이게. 동상 얼고 식량 떨어져, 군량이 떨어져 가고 물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의 명령이 뭐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 함경도에 인조를 구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어요. 왕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전국에 있는 지방군은 전부 다 어떻게? 남한산성을 향해서 추격대가 오는 거예요. 왕을 구하기 위해서. 다 실패했어요. 이때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창피하죠? 왜 죽었을까요? 뭐 때문에 죽었을 것 같아요? 자, 봐봐. 남한산성에 오는 루트가 정해져 있잖아. 봐봐.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길,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길,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길, 평안도에 내려오는 길, 함경도 내려오는 길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럼 저게 전부 다 중간중간에 애들이 군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파견됐을 거 아니야. 자, 어느 루트에서 군사가 한 10,000명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00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계속 전달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요게 유해사거리 예를 들어 2,000m다. 그럼 2,000m 전방쯤에서 신호를 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거기를 향해서 포를 몇 방 날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홍익포의 이력을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그러면 인조가 완전 고립돼 버렸잖아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명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죠?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여기에서. 그 결과적으로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식을 하게 되는데 청나라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정문으로 못 나옵니다. 항복하는 군주는요. 뒷문으로 나오고 하얀 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고 뒷문으로 와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항복하는 맹약식을 하게 되는데 송파구 삼전도라는 것을 맹약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좌측에 봐봐요. 3개 국어도 봐보세요. 사이드에 보조 설명이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 때 시행한 항제에 대한 경례법. 기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고는 머리를 땅에 닿게 한다는 뜻으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숙이기를 3번. 이것을 한 단위로 3번, 총 9번의 절을 하고 이 말을 갖다가 모래에다 찢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예법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랑캐가 만든 예법을 우리가 한족의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예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되게 창피한 거예요. 중화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훗날 그 후기에 야사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인조가 이렇게 3개 국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막 피가 유혈이 낭자했다. 근데 제가 해수욕장 가서 모래에서 한번 쪄봤거든요. 여기가 가끔 태가 나거나 박히는 경우는 있는데요. 피가 나올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긴 해요. 야사회 같은 데 보면은. 좀 이해 가셨죠? 자, 병자호로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쭉 설명드렸어요. 그죠? 훨씬 더 재밌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셨죠? 가하지 않게 일부러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훨씬 재밌는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요. 자, 결과 청해 항복, 군신관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척합파들이 인질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삼학사들이 끌려가요. 윤집, 홍익관, 오달지 같은 삼학사들도 가는데요. 삼학사들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네, 목을 쳐서 죽이죠. 바로 일주일 안쪽으로 죽입니다. 윤집, 홍익관, 오달제 죽고요. 김상현도 끌려가죠. 그 김상현이 남긴 시가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40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김상현이 끌려가는데 마지막 언제 남긴 시 하나 밖에 404쪽 봐보세요. 하단부에 넘기셨죠? 가노라 삼각사나, 삼각사는 북한산이라고 적어놓으면 돼. 가노라 북한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의 한강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 고국선천을 떠나고자 하려면은 시절이 하수상하니 내가 올지 말지 모르겠다. 자, 김상현이 인질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김상현은 척합파예요? 주합파예요? 척합파예요. 주전파예요. 쉽게 얘기해서. 절대 싸워서 생각, 오랑캐도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돌아올까 못 돌아올까? 그냥 셈이 안 나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이 끌려갔는데 올까요? 못 올까요? 옵니다. 네. 무지하게 나이 고령에 대해서 그냥 지팡이 겨우 짚고 이렇게 올 정도로 오긴 옵니다. 그럼 정치적 역할을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
완전 노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북벌계획 보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북벌론 대두 소중화 사상. 중국의 나라에서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자민족 중심의 사상으로 조선과 베트남에서 발달했다. 자, 명나라는 이미 멸망해 버렸죠. 우리가 그 명나라의 사상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게 중화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세상의 문화의 중심지는 중국이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중화주의예요.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작게 얘기하면 I love China야. 응? 중화주의가 선생님 뭐예요? I love China. 중국 모든 걸 다 사랑해요. 문화고 다 사랑하는 거야, 쉽게 해서. 이렇듯이. 그 다음에 소중화는 마찬가지. 명언이 이미 사라져버렸어. 근데 우리나라에 그 명나라의 문화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걸 소중화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북벌 준비. 효종 때 송시열, 송중길, 이완을 중용 복수를 설치했다. 자, 효정임금 때 어영청을 활성화합니다. 어영청은 참고로 그의 아버지 인조 때 신설했던 겁니다. 5군영 중에 하나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영청이 원래 군사가 7,000명 정도, 7천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3배로 증원시켰어요. 그럼 몇 명이 되겠습니까? 21,000명 정도의 군대가 증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복수를 설치했다. 청나라에 복수하기 위한 복수가 설치돼서 관청을 만들어서 북벌을 하기 위한 총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송시열, 송중길, 이 사람들 뭐예요? 노론들입니다. 노론인 영수했던 송시열, 송중길, 이완을 중용, 복수를 설치했다. 이완 잡아야 됩니다. 이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경업이 안 나왔나? 밑에 나와 있고 저기다 갑시다. 어영청, 내삼청의 기병하, 하포가 제작, 이완 훈련대장, 임경업 볼게요. 앞에서 별표를 하나 해줄까요? 임경업, 인조 때 이갈의 날을 진압, 명나라에 망명하여 청나라와 싸우다 생포, 인조의 요청으로 조선에 압송되어 형틀에서 장살로 죽고 말았습니다. 정묘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정묘란한테 후금애들이 공격이 온다고. 임경업이 여기 지키고 있어서 여기 백마산성이에요. 백마산성이에요. 그런데 후금애들이 이렇게 우회해서 와버렸어요. 우회해버렸어요. 백마산성의 성주였던 임경업과 싸워서 승리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우회해버렸다고. 임경업 어떻게 황당한 거지. 되게 이 새끼들 바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저기서 정묘호란이 되는 거예요. 우회해서 와버렸다고. 이게 정묘호란이 발생됐다고. 임경업은 정묘할 때 아무것도 못 해버린 거예요. 결국 정묘한 결과 우리가 형제의 관계를 맺고 끝나게 됐어요. 임경업은 되게 열받지.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경업이 명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명나라의 장수가 돼서 명과 임경업과 관련 몇분이라서 뒤에 훗날 청나라와 싸우게 돼요. 그럼 임경업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명나라 장수가 돼서 출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필 청나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게 됐어요. 누가? 임경업이. 자꾸 봤더니 청해지만 이 새끼 봐라? 조선놈인데? 너 이 새끼 뭐야? 니네 나라 왕이 보낸 거 아니야? 이걸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청이 어떻게? 임경업을 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죠.
야, 니네 장군을 갖다가 명예 보내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만들어서 니네들 이상한 전술을 펼치고 있어? 어떻게 그러면 인조 입장 어떻게 되게 난처하잖아. 그 인조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낸 거 아닙니다. 그 새끼 표현 좀 강하긴 하다. 그분 조선으로 보내세요. 저희들이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처벌한 내용 여기 있어요. 조선에 합성되어 형틀의 장살, 사형 방법 중에서 하나로 가장 잔인한 방법,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걸 장살이라 불러요. 살벌하지. 그냥 간단하게 칼로 그냥 한 1, 2초 만에 그냥 목숨 빼앗는 게 제일 좋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맞아 죽는다는 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때려 죽였어요. 자, 봐요. 그러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효종 때 북벌의 핵심 인사는 이유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 임경업을 딱 집어넣을 거란 얘기야. 근데 알다시피 임경업은 인조 때 이미 장살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임경업과 그 다음에 이완의 활동 시기를 잘 구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어서 가죠. 숙종, 청의 정세 변화, 3번의 난. 3번의 난을 이용하여 윤유를 중심으로 북벌의 움직임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실적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별표 갈까요? 윤유 밑줄 그으시고요. 아까 오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윤유는 붕당이 뭐라고요? 윤유의 붕당 남인이라고요. 남인은 원래 뭐라고요? 서인들의 북벌론을 무모하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인인 윤유는 상황에 따라서 북벌해도 된다고 주장한다고. 그 상황이 그 앞에 나와 있는 3번의 난이에요. 3번이란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한족들이 청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영주들 얘기하는 거야. 지방의 영주, 한족 영주, 세 영주가 힘을 합쳐서 반란을 깨웠어요. 누구에 대해서? 청에 대해서. 어떻게? 되게 혼란한 상황이 됐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봐봐. 자, 인천의 번의 영주, 부평의 부천의 영주 세 사람이 뜻을 다 한족들이야. 여진족이 아니라고. 청의 지배에서 한 것에서 세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그럼 내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혼란에 빠졌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자고 했던 인물이 남인의 윤유라고요. 구분하시면 돼요. 자, 북벌론의 정치적 악용,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썼다.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의 진출을 견제적으로 쓰였다. 북벌론은 서인들이 정권 유치하겠다는 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지문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자, 인조는 서인 정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정묘, 병자호란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잖아요. 승리한 게 아니라. 그럼 실패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돼. 국정 운영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인들은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복수하겠다는 명령, 이념 하나 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군량미를 모으고 엄청나게 백성들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호도했다는 거예요. 서인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 그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우리 복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최명길의 주화론과 윤집의 척화론 여러분이 사려겠다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나선정벌 하겠습니다. 나선정벌까지 하고 좀 쉴게요. 다 마무리 해볼게요. 자, 나선은 요즘 말로 하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원인, 시베리아 지방의 러시아 세력이 청나라 쪽으로 남하해 옵니다. 경과, 러시아의 예벌 받은 청의 원병 요청으로 효종 때 병급, 신유 두 차례 조총부대를 출동,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성략의 명분에 입에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까지 좀 합시다. 이렇게 남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에서 조총부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청나라에 복수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청나라도 스파이를 보내고 우리도 스파이를 보낼 거거든요.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조총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남아가 되자 청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얘들 파견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러시아를 갖다 격파시킵니다. 두 번에 가서 1차, 2차, 병급, 신효 두 번에 가서 격퇴하게 됩니다. 자, 승리한 건 피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 과정 중에 좀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휘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요. 청나라 애들이 지휘관으로 가는 거야. 얘들이 우리를 되게 무시를 해요. 아주 수모스러운 명령을 많이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군사 입장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휘를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주 진짜 처참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투를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는 해요. 우리 조총부대가. 승리는 꼭 즐거운 것만 아니에요. 왜요? 용도가 잘못됐어요. 여기를 원수를 갖게 해서 만들었다가 이네들을 이에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명분론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거거든요. 명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의 명분의 줄임말입니다. 대의, 큰 나라의 뜻이에요. 대의란 말은. 큰 나라는 어디겠어요? 명의예요. 명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대의 명분이. 줄여서 우리 보통 명분의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고요? 명분론이 입에됐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얘들이었다고. 근데 얘들 이제 써먹어줬다고. 그러니까 명분론이 입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도 시험에 잘 나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끔 선택의 지문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선택 지문에. 조총부대가 청의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의 남하를 격퇴하는 것은 명분론에 입에되는 게 아니라 반대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